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틀째 오늘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 도중에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에 빗대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국회를 보면서 저희가 대담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일단 영상 준비했거든요. 오늘 본회의장 상황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셨습니다. 한 줄 평 일단 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이런 표현을 오늘 아마 저 장면 보면서 상당히 참 무거운 가슴을 이렇게 가지면서 또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지난 17년 11월 달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당시 나경원 의원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막말이다. 예. 보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게 바로 막말이다.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했느냐.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예. 당내에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들에서 암덩어리 뭡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막말을 굉장히 했을 많았습니다. 때 예,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장면 보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그때 그런 말씀을 본인의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망각하셨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 줄 평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국회에는 벤자민 버튼이 돼서는 안 된다. 벤자민 버튼에 대해서는 안 된다. 왜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거꾸로 간다는 가죠.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강한 고성과 그다음에 심지어는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하는 것 중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올라가서 예. 발언을 중단하고 또 국회의장께서 조용히 하라고 좀 듣자라고 자제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데도 의장 말도 안 듣고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이거는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맞는지 이게 1960년, 70년대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 그때 과연 국민들이 용납했느냐. 2019년 이때 과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연설문이 사실은 사전에 배포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내용을 좀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들으니까 이게 좀 충격적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의 반응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예. 저는 앞서 제가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 원내대표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의 그런 남북 교류 협력의 그런 평화 프로세스를 밟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런 표현 자체는 아무리 외신의 표현이었다 하더라도 인용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 속에는 지금
현 정부의 그 대북 일종의 그 교류와 협력에 대한 상당히 색깔론적 시각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아마 이러한 그 지금 그 현 정부의 그런 일종의 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자체를 일종의 종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색깔론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한교안 그 신임 대표가 출마할 때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있어야 될 386 운동권들이 뭐 지금 예. 국정을 장하고 있다든지, 뭐 주사파가 지금 뭐 정치 경제를 다 장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일종의 색깔론과 지금 다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딴 사람도 아니고 원내대표잖아요. 네.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러한 그 자신들의 이런 답답한 속내이긴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일까? 그래서 특히 야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런 식의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한풀이 정치처럼 들릴 수 있다. 이것은 이 지금 제1야당이 표방하고 있는 그 수권, 대한정당으로서 이미지를 스스로 박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여당과의 협상에 나서야 될 원내대표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갈 경우에는 스스로 외통수에 갇힐 수가 있어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좁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고, 예. 아울러서 오늘 이 지금 그 국회 소란에 대해서 이 문희상 의장이 이거야말로 공멸의 정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공멸의 정치라는 이야기 부분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저는 상당히 해당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설문이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내 지도부가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좀 생각을 했어야 될 부분이죠. 물론 이 장내 소란이 있을 때 할지라도 원내 지도부가 지금 단상에 나가서 저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예.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차분하게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상에 몰려나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소란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 똑같은 땡땡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러한 그 일종의 현장의 적극적인 반응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를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네. 그런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또 민주당이 조금 더 격조 있는 대응과 네. 좀 품격 있는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께 좀 나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던 그 부분,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념 또는 정파를 떠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존중을 해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 이제 김정은 수석부대변인 얘기는 작년도 9월 25일인가요? 미국의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보도한 그 내용을 기사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듣기 안 좋죠. 아무리 이제 외신 기사가 외신이야 뭐 자기는 얼마 쓸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이 굳이 좋은 표현이나 모르겠는데 좋지 않은 표현을 가지고 이제 인용했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우리 속담도 있듯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소위 말하는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했던 햇볕 정책을 이제 연결받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비핵화예요. 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이제 이 한반도 나아가서는 이제 태평양의 평화를 평화체를 구축하자는 건데 지금 북미 회담 열렸던 걸 보시다시피 지금 김정은 위원장 북한 지도부는 비핵화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쪽이 비핵화를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을 계산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군사 대응 체제, 그다음에 안보 체제 이런 것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빗장을 여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예. 그다음에 전략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호주의입니다. 이거는 정파와 정당을 떠나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상호주의가 어긋나게 되면은
커다란 오판을 불릴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을 경고하는 말이라고 의도가 그거라 보는데 다만 나 원내대표는 표현상으로는 좀 무리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뭐 영상에서 보면 어떤 반응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워딩을 좀 모아봤거든요.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시죠.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오늘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와 야당은 한 몸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가 과도하게 나오는 거는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반박도 해야 되고 옹호를 해야 되는데 예.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차 교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사전에 그 연설이 다 발표가 됐고 이와 같은 거슬린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원의 대책이 터졌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발언은 의사당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번에 뭐 대정부 질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응반이 있는데 그거를 연설한 도중에 올라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내 전략의 미스가 아닌가. 오히려 점수를 주자면은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홍영표 원내대표의 만약에 게임으로 점수를 주자면은 예. AI가 아니지만 한 70대 30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표현 자체는 과했지만 민주당의 대응은 좀 부적절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내놓은 반응이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윤리 제소 충분히 할 수 있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공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 윤리위에다가 특위에다가 제소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국회 윤리에서 그러니까 제소를 하게 되면 이 지금 외부인들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 자문위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할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이 왜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아마 논리적으로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해찬 그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된다는 네. 이야기인데 사실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 자체는 이 법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예. 없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건의주의 시대 때나 올릴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이런 식의 항변 자체는 오히려 그 민주당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생각해서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과연 제가 만약에 야당의 리더고 대표라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지금 이 발언에 깔려 있는 이 기조 자체가 과연 거의 지금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를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적대시 하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이냐. 예.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 약간 권위주의 시대나 어울릴 듯한 그런 식의 항변 자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곧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만행에 가까운 폭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한 번 더 듣고 오시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헌정사상 보여줄 수 없는 만행에 가까운 그야말로 폭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중에는 청와대만 보이고 국민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 원론적으로 볼 때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네. 삼권 분립이면 당연히 의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1차 목표예요. 그게 가장 큰 커다란 또 존재 원인이 되고.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약간 내각제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관들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겸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부 여당이라는 그래서 한묶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당은 이제 일방적으로 또는 뭐 때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정부를 옹호하는데 예. 이런 부분이 과연 지나칠 경우에 이게 상권 분립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부를 두둔하고 행정부를 감싸고 어떨 때는 행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국회의원을 오히려 어떤 뭐 윤리위에 제소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희경 의원이 이제 원내대변인이죠. 네. 전희경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예를 들어 폭거라는 말을 쓴 거. 저것도 이제 정치적인 수사겠죠. 공격이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같은 동료인데 여당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청와대 나팔순이 대변인이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정치를 좀 품격을 올려야 되는데 품격을 스스로 자꾸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반응이 나왔거든요. 예. 뭐 아까 표를 잠깐 저희가 소개를 보시는 것처럼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었다. 이런 반응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상당히 국익을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순방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초당적인 협력을 못 해줄 망정, 왜 야당이 상당히 색깔론적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펴는 데 대한 상당히 안타까움이 저는 묻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상당히 그 높은 그 지지율을 그러니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지금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 국면까지 치달았던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일종의 평화와 대화의 국면으로 바꾼 부분에 대한 박수였거든요. 그런 그 국민들의 지지와 염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이 지금 발언의 문제점,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반평화적이고 또 이 좀 수구 분단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또 눈에 띄었던 점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혹시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중간에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앞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을 쭉 지켜봤거든요. 네.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소란이 이제 계속 진행되니까 문희상 의장께서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의원 진행하셔요. 네. 응? 안 들려서 안 들린다고 하지만 하세요. 하는데 기록에 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 거부감이 들었냐면은 원내대표 연설을 하는 것은 이제 원내대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대표 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에게 하는 연설이거든요. 그럼 기록에 남길 것 같으면은 그냥 연설만 넘겨주고 안 하면 그만이지 기록에 남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이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의장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정숙을 시켰어야 되는 게 그 맞죠. 장례 질서를 하는 게 의장의 가장 첫 번째 책무인데 그걸 안 하시고 그냥 떠들어도 그냥 하시라고 기록에 남기면 된다라는 인식에 제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당선이 되시면은 당적을 내려놓죠. 본인이 내려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무소속이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무소속이신데 그 의식에 좀 그런 인식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대표가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잘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의장님답게 영국의 의회를 예를 드시면서 영국의 의장은 그러니까 지팡이만 딱 내리치면 모든 의원들이 정숙을 한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예. 우리 그런 국회 만들자 하시는 말씀 아주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특히 민주당, 한국당 대치가 정말 끝이 모르게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지금 선거제 개혁안 놓고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일단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또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이것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거제 개혁 아닙니까? 갱 권한이죠. 네. 예. 아니, 나경원 대표 자신이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김현미 장관이나 뭐 윤핵관이나 뭐 이런 분들 다 그저 심상정 의원 예, 다 예. 비례대표로 들어왔던 분들이죠. 예. 반개혁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 역행하겠다는 역주행입니다. 또 하나 반국민입니다. 국민 주권을 축소하겠다는 사표를 최대한으로 늘리겠다는 역발상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 비판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 총사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밀린 숙제하라고 하니까 자퇴서 내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의원직 총사퇴를 이야기해놓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처음에 선거제 개혁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국민의 대표성을 더 높여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 그럼 결국 이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이런 출발점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비례대표 폐지 얘기가 나왔다.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 제안에 대해서 청개구리 제안이다는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만큼 상당히 조금 그동안 쭉 논의돼갖고 국민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던 거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각종 여론조사에도 보면 지금 현행 의 그 선거 제도인 소선거구제가 사실 그 이 다양한 그 민의를 대변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이 불일치하는 그런 또 모순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선거제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뭐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뭐 목소리를 많이 안 냈습니다만은 다수의 다른 정당들은 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는 이야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다른 정당과 합의한 것도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원칙을 갖고 선거제도를 논의해보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상당히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전혀 이 논의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머지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니까 내놓은 안 자체가 기존의 그러니까 지금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이러한 지금 그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게 3월 10일 마지노선 임박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미리부터 좀 준비가 돼 있었고 생각을 했던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그렇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미리부터 준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자료화면에서 이제 보시듯이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야당의 이제 지도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나경원 원내대표 당신부터 비례대표로 들어온 거 아니냐. 다 그렇다. 근데 그 말씀 굉장히 이제 위험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비례대표의 목적이 뭡니까? 그 제도를 설치해 놓은 게 그 목적이 뭐냐면은 지역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비례대표를 했는데 지역구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비례대표자 없애야 된다는 말이 더 나올 겁니다, 저 얘기 때문에. 두 번째, 손학규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이정미 대표가 언론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헌법 위반이다, 비례대표자 없애는 게. 근데요, 헌법 제41조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구 및 비례대표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41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선거구를 제도를 하거든 비례대표를 하던 안 하던 이것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지 헌법에 비례대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했나 그런 강제주 규정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를 몇십 년 하셨다는 분이 저 같은 백면소생이 해석하는 것도 그거보다 못 미치게 마치 이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전혀 안 맞는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각 당에서 시행해온 비례대표제 의원들을 한번 면면히 보시자고요. 과연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그 최초의 의도대로 전문가들을 정말 엄선해가지고 했는지. 대부분이 정당 당대표가
자기 측근들 나눠 먹기.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그것도 하다 안 되니까 여성은 홀수번, 남성은 짝수번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놓고 이런 그다음에 과거에 친박연대라고 또 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정리 의원 사건처럼 정당에 뭐 뒷돈 챙기는 도구 예. 이런 걸로 해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비례대표가 헌법에 없애자는 게 헌법이 위반되고 한다는 이런 얘기를 과연 정치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 이 안이 처음부터 준비가 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아마 급하게 내놨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없앨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없애야죠. 그 자체로.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사당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지역구 225석에서 비례대표 75석 이렇게 하자 그러거든요. 비례대표 늘리자 아니에요. 예. 지역구 222석 하면은요. 어떻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가 될 수 있어요. 서울은 하나의 구가 하나의 선거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인구 비례라고 합니까? 면적 비례는 계산 안 해줍니까?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경수 부대변인 말씀에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 헌법 41조 2항에 지금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 부분을 아마 비례대표를 없애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이제 법률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인데 저는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없애도 제도를 없애도 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헌법이 왜 그걸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오히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해야 한다라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규정하라는 부분을 하입법을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지 비례대표제를 없애기 위한 장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애야 되는 제도를 왜 특정해서 비례대표제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위헌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시대 정신과도 좀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이 권위주의 시대 때 사실은 이 지역구의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진입장벽 자체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상당히 각계의 전문가들의 아주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국정에 반영할 민의의 전당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또 분명히 필요했던 것이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제에 보면 지금 그 추천되는 분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이 소수들, 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보훈용사라든지 뭐 또 해외 이주민이라든지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그 번호를 지금 홀수는 여성, 이 짝수는 남성으로 이렇게 하는 인위적인 방식을 상당히 좀 비판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여성에 대한 정치 문화 자체가 그만큼 상당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라도 열기 위해서라도 비례제도를 저는 선용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될 제도가 아니라 더 확장하고 좀 더 뭡니까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제도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례대표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지금 270석을 전부 다 지역구로 가자는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박수치고 한화할만 하죠. 왜? 자신의 지역구는 분명히 지켜줄 수 있는 자신의 기득권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완벽한 토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늘어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요. 지금 저희가 뭐 헌법 얘기도 하고 법률 얘기도 하고 이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는 이 상황에 의원수를 줄이겠다고? 10%나 줄이겠다고? 그건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에 있어봤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보여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좀 안 좋은 면이 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거기에 같이 일하는 이제 보좌진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뭐 국정감사 때가 되면은 뭐 열흘 동안 밤새는 거는 밤새는 건 보통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을 줄인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신뢰가 없다는 얘기죠. 국회에 대한 신뢰가. 오늘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누가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늘려서는 안 된다. 줄인다면은 그냥 박수는 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생활에 뭐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나아진 거 별로 없다. 똑같은 답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공방은 제가
향후에 현 제도로 그대로 갈 확률이 높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바뀌지 않고. 네네네.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저는 의원 정수 축소 부분도 저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적 포퓰리즘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예. 국민들이 지금 오늘 뭐 국회에서 이렇게 벌어진 쏟아보면서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민주당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땡땡으로 이렇게 매도당하면서 예. 정치 혐오나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렇게 욕망님 없는 국회의원들 많이 두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줄이겠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정치적 희생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 포퓰리즘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분명한 것은 말이죠.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만큼 특권은 강화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전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는 정당들이 지금 내세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설사 의석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수당 다 총괄해서 예. 그만큼 이상 올리지 않겠다. 예. 그 선 안에서 지금 기존의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수당이나 세비를 다 줄이겠어라도 총액은 맞추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의원은 무조건 줄인 건 능사가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예. 있지만 예. 우리가 400조가 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한 명이 책임져야 될 이 감시의 대상이 1조가 넘어요. 거기서 국회의원 한 명이 담은 이 100억이라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면 그 국민의 이익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